네, 안녕하세요. 10월 4일 홍티경매 라이브 361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MPL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홍티경매가 이제 사업 방향을 좀 바꿨죠. 사업 수익 방향을 MPL 쪽으로 이제 거의 뭐 180도 완전히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줄여 나가고 MPL 쪽으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둘 이제 가셔야 될 것이고요. 오늘 이제 또 대망의 두 번째가 이제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두 번째는 참 지난주에 얘기한 게 두 번째고 오늘은 세 번째구나.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결정은 이제 매도자 은행에서 오케이 사인 나면 이제 오늘 사인 나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계약하고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MPL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MPL 하니까 뭐 MPL 영어 단어야 이제 뭐 제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 MPL 단어를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MPL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론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시작하면서 이론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MPL이라는 게 이제 2016년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MPL은 나눠지는데 2016년 이제 7월 26일인가 아마 그때 이전에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개인이든 아니면 그 MPL 관련된 컨설팅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하면은 MPL을 뭐 누구나 다 사고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든 회사든 뭐 누구든 가능했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2016년 이전에 MPL 관련 책들이 뭐 유명하신 뭐 지금도 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MPL 책들이 꽤 여러 권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 대부업법 이후로는 MPL 관련 책이 나온 게 뭐 없죠. 있는 게 이제 그게 개정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책에서 약간 보완해서 나온 건데 그 2016년 이전에 그 뭐 좀 활성화됐던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뭐 정말 확 시장 자체가 줄어들었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 대부업법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후정산. 사후정산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는 그냥 계약금만 주고서 말하자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금만 100% 다 주고 홍티경매는 모든 것을 다 돈을 다 주고 갖고 오잖아요. 이게 롤세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다 주고 MPL 채권을 사갖고 오는데 요 대부업법 개정 이전 2016년 이전에는 이제 사후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계약금만 내고 이제 유동화 회사라든가 뭐 은행권하고 금융권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치는 나가는 건데 자, 사후정산은 뭐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은행 측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이렉트로 거래하기는 어렵고요. 1금융권은 이제 1금융권 MPL 그 부실 채권들은 다 자체 유동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유암코나 대신이나 뭐 지금은 뭐 하나 AMC 우리 그다음에 뭐 신한 지금은 각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그 AMC 회사를 만들어서 유동화 회사를 만들어 갖고 자체 채권을 넘기고 있어요. 키움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뭐 자본금을 예년에 비해서 10배인가를 확장시켜 가지고 이제 MPL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은행들이 아마 이제 MPL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은행들이 MPL 시장에 참여하는 뭐 그냥 연합체로 만든 유암코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그때 농협자산관리하고 대표적으로 세 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큰 유동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자 유동화 회사하고 해당 물건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요걸 낙찰받고 싶어요. 그럼 낙찰받고 싶은 사람이 유동화 회사를 찾아가서 니네가 채권 보유하고 있는 이 물건을 낙찰하고 싶은데 니네가 원하는 낙찰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을 내가 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대신에 이제 이 정도 금액을 쓰니까 나한테 뭐 혜택을 좀 줘라라고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의 뭐 뒤로다가 뭐 리턴을 좀 받는 뭐 이런 구조는 있었죠.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채권자 해당 물건 입찰 참여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뭐 보통은 입찰 금액의 10%를 내고 왜 그 금액을 써야 되니까 그 금액을 쓰는 거를 서로 합의하는 조항에 뭐 사인을 하고 10%를 유동화 회사 측에 이제 맡기고 계약금으로 맡기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입찰 금액에 만약에 모자라게 쓰거나 약속을 어겨서 뭐 낮게 쓰거나 그러면은 이제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
만약에 이제 서로 유동화 회사하고 서로 이 정도 금액에 합의를 했는데 누가 높이 써갖고 결국 합의된 사람, 계약한 사람이 낙찰을 못 받으면 뭐 계약금을 돌려주고, 예, 그거는 뭐 내 본의에 의한 게 아니라 타에 의해서 내가 낙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리턴을 해준 거죠. 요런 게 이제 뭐 다이렉트 틀근데 거의 하는 케이스는 이때도 개인이 유동화 회사하고 접근해가지고 그 하는 경우도 뭐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개인이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뭐 제가 컨설팅 회사를 할 때 뭐 그런 경우를 뭐 제가 많이 보진 못했고요.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개인이 했다는 얘기가 사례가 나오긴 하기 때문에 뭐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경매 컨설팅 회사, 컨설팅 회사 자체로다가 이제 고객들도 사실 MPL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경매 컨설팅 회사에 이제 내가 이 물건 낙찰받고 싶다라고 문의를 하면 그 해당 낙찰받고 싶어 하는 그 물건의 등기부를 살펴본 다음에 이거 1금융 외환은행, 뭐 아니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거면은 그 채권이 어디 유동화로 넘어갔는지 찾아가지고 유동화에서 연락을 해서 야, 이 물건 낙찰자 생겼어. 니네가 최소한의 보존할 수 있는 금액 어느 정도냐? 그러면 유동화에서 얘기해요. 아, 요 정도 금액 정도 써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브리핑을 하죠. 요 정도 금액까지 써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하고 유동화회사 측하고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만드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한 거죠. 컨설팅 회사가. 그렇게 해갖고 고객들한테 컨설팅 수수료를 받고, 유동화회사는 또 자기네들이 계약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고객도 또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에 낙찰을 받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유동화회사도 이제 경매 컨설팅 회사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고, 그래서 경매 컨설팅 회사가 이제 고객하고 유동화회사에 양쪽으로 이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 그걸 제가 이제 주로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파트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한 건도 못 했고요. 안 했고, 문의가 안 왔고, 그리고 그때는 아파트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채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왜냐면 100% 배당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거래 불가였고, 보통 공장, 대부분 다 공장이었어요.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가격대가 막 떨어지고, 이게 도대체가 어느 정도 감정인지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유동화 회사나 고객이나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정도 금액이 되겠다라고 제시를 하면 유동화회사도 그 정도면 괜찮아, 고객도 괜찮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브릿지 가교 역할을 컨설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6년 그 7월 이전에 그때 제가 컨설팅 회사가 13, 4, 5, 6 해서 한 3년 반 정도 해오는 동안에 나름대로 공장을 제가 한 수십 개 정도 이제 그 컨설팅도 하고 뭐 명도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유동화 회사를 제가 처음 안 거죠. 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구나. 그게 이제 이행 계약이었던 거예요. 사실을 따지고 볼 때 뭐 명칭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약속 이행을 서로 간에 신뢰에 의해서 세운 다음에 입찰가 쓰고 입찰가 쓴 거에 대한 보답으로 뭐 우리한테 수수료 주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상부상조하는 이제 그런 게 뭐 이행 계약이었죠. 그래서 보통 컨설팅 회사가 중간에 섰죠. 근데 문제는 이제 2016년도 대부업법이 이제 7월 25일 날 아마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이때 이제 NPL 시장이 너무 혼탁하다. 혼탁해서 누구나 뭐 서로 간에 개인이든 뭐는 막 사고 팔고 혼란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대부업법 개정을 해서, 개정한 그 대부업법이 내용은 이제 하나예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고서는 NPL, 그러니까 금융권, 개인이나 일반 회사가 갖고 있는 NPL은 관계없고요. 그거는 대부업법 이전이나 이후나 개인 근저당, 일반 회사 근저당은 개인도 막 사고 팔 수 있고, 또 개인도 살 수 있고, 일반 뭐 기업도, 일반 법인도 뭐 그냥 개인 근저당, 그냥 개인 회사 근저당은 살 수 있어요. 매입 가능해요. 근데 이제 금융권 NPL은 이제 매입이 불가였죠. 같은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는 매입 가능, 등록되지 않은 매입 불가. 요게 이제 규정이 딱 명확해지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대부업법 개정 이후에 개인 NPL 시장이 완전히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만 2016년 이전에 저는 사실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그때 그 학원이었구나라고 했는데, 그땐 저는 뭐 NPL 뭐 이런 뭐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알았으면은 조금 더 제가 좀 서둘러서 대법을 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컨설팅이 워낙 잘 됐고 또 공장 같은 컨설팅 하면 수수료가 뭐 적게는 몇 천에서 뭐 몇 억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돈을 이쪽에서 훨씬 더 잘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NPL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눈을 안 돌렸죠. 그냥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근데 개정된 이후에 보니까 개인 NPL 시장이 다 죽었어요. 개인이 NPL을 못 하니까
물론 개인 근저당이나 일반 회사 근저당은 개인이 갖고 올 수 있지만 그런 사람하고 연락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가서 편지를 보내거나 찾아가서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유동화회사는 전화만 하면 담당자하고 통화도 되고 뭐 파니 안 파니 가부간의 결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간편했는데 이게 개인 NPL 그 대법법 개정된 이후에는 개인이 NPL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근저당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이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다리품 팔고 다니는 거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NPL 시장이 다 죽었죠. 그리고 중소대부업체도 당연히 죽죠. 예전에는 NPL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대부업체에서도 이제 컨설팅을 했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자기들이 다이렉트로 물건을 조그맣게 갖고 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게 그래도 활성화됐었는데, 이제 대법 개정된 이후에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고는 NPL 매수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중소대부업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게 사장이 됐고, 그 다음에 경매 컨설팅 회사다 딱 제가 볼 때 요 타이밍이에요.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 뭐 집값 이거하고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대부업법 개정된 이후부터 2016년 7월부터 제가 보니까 컨설팅 회사들이 내리막길을 걸어서 지금은 다 없어졌죠. 컨설팅 회사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냥 뭐 이름만 있는 거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그 컨설팅 회사를 찾는 고객도 없을 뿐더러 컨설팅 회사의 직원들도 없고 저희도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 뭐 지금까지 경매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뭐 대부분은 뭐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경매 회사도 많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컨설팅 회사도 이때 2016년 뭐 가을 이후에 점점 이제 사장이 되는 그런 지금은 뭐 남아있지 않으니까 불과 한 5년 만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에 NPL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론세일, 론세일이고요. 물론 뭐 사후정산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사후정산이라는 게 나중에 계약하고 정산 나중에 하자는 건데 그것도 론세일하고 비슷한 건데 어쨌든 사후정산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후정산 나중에 계산해서 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계약금 내고 나중에 아파트 잔금 치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약금 내고 나중에 잔금 치르는 건데 요 사후정산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후정산을 참여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참여가 가능한 것도 결국에는 이 금감원 대부업체 이상 그것만 그 업체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후정산이든 론세일이든 관계없이 일반 개인이 또는 일반 뭐 대부업체가 일반 또 경매 컨설팅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결국은 이제 론세일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론세일은 말 그대로 사고 파는 거예요. 네가 팔면 내가 사고 그냥 계약 그대로 그 대출 나갔던 계약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왜 그 이자를 따지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은행이 이자가 4%고 연체는 3%를 묶였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아요. 그러면 기존의 이자가 4%, 연체이자 3% 얹으면 7%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은행 채권을 홍티경매가 NPL을 갖고 오면은 우리은행이 계약했던 4%, 연체 3%, 7%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돈을 더 받을 수가 없이 그냥 7%짜리 갖고 오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금을 놔주고 사올 때는 뭐 수익이 안 남는 거죠. 왜냐하면 7% 갖고 와서 무슨 돈이 남겠어요. 물론 뭐 7%가 작은 건 아니지만 7% 갖고 와서 만약에 그거를 자본금을 다 들여 사오지 않고 7%그 수익되는 거 이자 7%를 우리가 갖고 와서 만약에 대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어쨌든 계약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이제 승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을 뭐 이렇게 닥달해 갖고 뭐 이자를 올리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론세일은 그 해당 물건 원래 대출 나갔던 계약서 그대로 갖고 오는 거, 승계 받는 거. 뭐 렌트카 같은 경우든 뭐 중간에 해지하면은 이제 승계 받잖아요. 그럼 승계가 그 조건 그대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조금 더 싸게 갖고 올 수 있겠지만 렌트를 좀 깎아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뭐 계약 전에 해지하면은 내가 계약 끝까지 가기 전에는 승계 받는 사람은 내 조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마찬가지로 NPL도 그 원래 나갔던 대출 이자 연체 3% 얹어서 그 조건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이제 8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800개 중에 과연 NPL이 가능한 이렇게 옷이 쪼여서 이쪽이 드러나는구나.
NPL이 가능한 업체는 몇 개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800개가 있긴 한데 과연 이 800개 대부업체, 금감원 등록된 대부업체 중에서 NPL을 가능한 업체가 몇 개일까라고 뭐 어떻게 뭐 그거는 뭐 일일이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만은 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를 뭐 어떻게 통계를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금감원 근데 뭐 요청을 물어봤지만은 그건 개인적인 회사의 어떤 기밀인데 그런 거를 저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이제 대부업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거라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이 넘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나오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물건을 검색하고 봤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한 30개 업체만 눈에 띄고, 물론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매 물건을 살펴본, 이제 제가 지금까지 뭐 좀 관심 있게 한 4개월을 집중적으로 물건을 봤을 때, 그 중에서, 400개, 아니,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봤을 때, 그 수많은 물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 하루에 많이 보면 뭐 한 100개씩도 보니까. 그럼 계속해서 뭐 물건을 보는데,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유독 이제 채권을 이렇게 양도양수 받아서 NPL을 말하자면 이제 매수해간 업체를 보면은 뭐 보이는 업체가 계속 보이고 신생 업체라고 해서 뭐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대략 적어놓긴 했는데 30개가 안 돼요. 30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법인 등기부를 떼 보면은 역시 그 제가 눈에 이렇게 자주 낯익는 업체 있거든요. 몇 개 업체가 대형 대부 업체가. 예, 그런데 자본금은 보통 한 300억 정도 이상, 뭐 250억, 뭐 150억도 있고, 뭐 200억도 있고, 250억, 300억 넘어가는 데도 있고, 약간 보니까 이런 데는 다 대형 대부업체. 그리고 저는 이 대부업체가, 야, 대단한 대부업체네?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웰컴저축은행 산하 대부업체, OK저축은행 산하 대부업체. 그래서 그 대형 저축은행이 이제 원래 대부업 하다가 저축은행으로 갔잖아요. 예, 그런 이제 저축은행에서 기존에 하던 그 대부업, 그 대부업체가 대부분 이렇게 NPL을 갖고 올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순수하게 홍티경매처럼 이렇게 하나의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NPL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큰 대형 대부업체가 있긴 있어요. 뭐 몇 개 있는데, 거의 없고, 대부분은 다 그 대형 저축은행 산하에 말하자면은 그 자회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대부업체가 대부분인 거를 제가 보고서 야, 이거 그러면 NPL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돼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대략적인 거 살펴보고 또 제가 우리 또 사무장님이나 또 우리 이태원 회계사도 대부업체를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은 금융감독원 대부업체가 800개 정도 있지만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만 그래도 NPL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90% 정도 가까이는 NPL은 이제 머나먼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금융감독원에 저한테도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건에서 많으면 뭐 한 서너 건? 지난달에도 제가 3건 상담해 드렸는데, 현재 대부업을 하시는 분이고, 금감원 등록된 업체라고 본인이 뭐 제가 업체는 두 분은 제가 업체를 얘기해서 알고, 한 분은 그건 말하기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뭐 듣지 못했는데, 근데 2개 업체도 보면은 제가 등기부를 또 죄송하지만 떼봤죠? 떼봤더니, 둘 다 그냥 잡은 거 5억이에요. 최소 잡은 거 5억을 만들었고, 그럼 이제 5억을 만드신 게 이분들이 자기 종잣돈 쫙 모아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이제 목표는 하나예요. NPL. 어떤 분은 이제 나는 공장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공장을 싸게 NPL을 매수해서 이제 낙찰을 누가 받아가면은 이제 그 차액을 챙기겠다. 뭐 뜻은 되게 옳은 생각이죠.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싸게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그 차익만큼 매수한 대부업체, NPL 매수한 업체가 챙기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좋은 계획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서 차익 먹는 건데 당연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대부업을 냈는데 NPL을 하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연락을 하면은 다 퇴짜고 그리고 공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첫째는 공장의 어떤 시세나 어떤 기준을 잘 몰라서 공장을 뭘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은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장을 조사하는 방법이
그 원칙이 있습니다. 조사에서 얘가 값어치가 얼마나 나갈지 여부는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현장 가서 시군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할 것들이 꽤 많아요. 예. 제가 예전에 그 공장 조사할 때는 땅까지 파봤다니까요. 땅 밑에 뭐 이상한 걸 묻어놓은 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있어서 삽질까지 해본 경험도 있어요. 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공장은 정말 조사할 게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금융감독이나 대법을 등록을 하고서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의욕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인데 막상 대법을 내고서 하려고 짠 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큰 대표적인 이제 그 벽이 두 가지예요. 자본금 부족하고 질권 이자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50억 NPL을 갖고 오면 수익이 25%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50억에 25%면 1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하겠어요? 와, 50억 NPL을 준대요. 이거 무조건 10억 남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든 사오겠죠. 나 할래요. 근데 할래요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가 너무 가벼워. 그래서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백화점에 좋은 거 누구 몰라요? 이번에 가면서 무슨 차지 저기 페라리에서 SUV가 나왔다고 이름이 프로상계인가 그게 순수라는 이탈리아 무슨 말로 순수 혈통이라나 무슨 순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페라리에서 SUV가 나와라고 보니까 가격이 얼마? 5억? 5억 5천인가 6억이 되더라고. 그래서 참. 근데 벌써 사전 계약이 마감이 됐다나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크림의 떡이죠. 아니 그런 SUV 저도 한번 타고 싶죠. 와 저런 차는 어떨까? 제로백이 3초? 3초라나 얼마라나 100m까지 가는데 3초밖에 안 걸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타보고 싶은데 아니 6억이나 주고 그 차를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죠 저도.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NPL 똑같아요. 만약에 50억 NPL을 준다고 해서 25% 남는다고 해도 10억이 남는다고 해도 50억 NPL을 내가 잡은 거 5억이 있어요. 5억만 가지고 45억을 대출을 받아와요. 이자는 지금 그냥 홍티경미 기준으로 7%라고 썼어요. 7%면은 45억 대출, 질권대출 이자를, 질권대출을 받아와서 45억에 7%면은 이거에 11로 나누면 매달 이자가 2,6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2,625만 원. 예. 그러면 내가 지금 NPL을 돈이 그동안에 대출이 나가서 한 달에 이자가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오면 세금 빼고 요거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업체가 수익이 평균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나와야 그 4천만 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2,625 이자를 낼 수 있다고요. 고정적으로 한 달에 4천 이상을 벌어야 돼. 그런데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 버는 대부업체가 몇 개가 있을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4천 이자가 들어오려면은 대출이 최소한 얼마야? 몇십억 이상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연체라도 몇 건이 되면은 4천에서 또 안 들어오니까 이 질권이자 내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세금도 못 내게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무조건 하고 한 달에 4천 이상씩은 무조건 꽂혀야 들어와야 월세, 사무실 월세도 임대료도 내고 모두 내고 세금도 내고 이자도 내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50억 NPL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부업체 너 그냥 가져라고 준다고 하더라도 금감원 대부업체 800개 중에 이 50억을 딱 받아가지고 할 만한 업체가 손으로 꼽는 거죠. 예. 이자 감당. 그러니까 내가 50억 있으면 그냥 50억으로 주고 사면 돼요. 이자 낼 필요 없으니까 그럼 기다리면 되죠. 근데 50억 있는 대부업체가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50억 NPL을 준다고 하면 조건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와서 대출로 부족한 자본금 메꿔야 되는데 5억 정도 보통 자본금 있다고 가정을 해서 45억을 빌려왔을 때 이자 감당이 이 정도 나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떡 중에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권대출, 그러니까 물론 저는 질권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썼지만 50억짜리 NPL을 사와서 5억은 내가 있으니까요. 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 40억만 대출해 주세요라고 40억 대출 신청을 했을 때 승인 나는 업체가 또 몇 개 있을까? 이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금융감독원 업체라 그래서 질권대출을 다 받을 수 있다? 천만에. 1억, 2억 정도 소액의 질권대출은 받기가 쉬워요. 그거는 저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액 정도의 질권대출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20억, 30억, 40억, 50억이 넘어가는 이 그 NPL 채권에 매수해 온다고 했을 때 대출을 90%든 100%든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 회사는 거의 없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떡인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홍티 경매는 가능하다.